목이 관통될 정도로, 장기가 밖으로 밀려나올 정도로, 몸 전체에 새겨진 상처만 34개. 그 여자의 손목에서는 동맥이 완전히 끊어질 만큼 깊은 절단상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죠. 이렇게까지 피투성이가 된 시신 주변, 갈대밭 바닥에서는 피 한 방울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4년 8월 8일 새벽,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작은 선착장으로 향하던 한 어부는 갈대밭 사이에서 썩어가는 냄새를 맡습니다. 4m 폭의 좁은 도로, 양쪽으로 1m 넘게 자란 갈대숲, 그 틈을 20m쯤 헤치고 들어간 순간 그는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옵니다. 하늘을 향해 똑바로 누워있는 한 여성, 반팔 니트와 레깅스 차림, 얼굴도 목도 가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찢겨 있었습니다. 목을 9cm나 관통한 자창, 가슴을 뚫고 폐까지 닿은 상처, 복부에서는 장기 일부가 밖으로 밀려 나와 있었죠. 그런데 이 끔찍한 시신의 바로 곁, 풀잎에도, 도로 위에도, 갈대 줄기에도 피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신 아래에 받쳐져 있던 작은 돌멩이 2개에서만 피가 조금 묻어나왔을 뿐이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는 살해 현장이 아니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이 여자를 죽인 뒤 갈대밭 단쪽으로 옮겨 놓았다. 피해자의 이름은 황민정, 40세, 거제 장목면의 한 다방에서 일하던 여성. 사건 닷새 전, 그녀는 40만 원이 든 빨간 지갑과 함께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손톱 밑에서는 자신의 피와 섞인 어떤 남자의 Y 염색체가 나왔고, 경찰은 결국 한 택시 기사를 지목합니다. 막대한 빚, 사고 합의금을 줘야 했던 날, 사건 현장 근처에서 손님을 태우고 있었다는 남자. 그의 팔에는 살점이 뜯겨 나간 듯한 이상한 물린 자국까지 있었죠.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과학 증거였던 YSTR, 애매한 사망 추정 시간, 시신과 차량, 그리고 집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은 혈흔. 항소심과 대법원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은 되지만 유죄를 확신할 만큼의 증거는 없다. 그 남자는 최종적으로 무죄.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 여름 거제 바닷가 갈대밭에서 발견된 이 참혹한 시신, 우리가 범인이라고 느꼈던 그 남자는 정말 이 사건과 무관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황민정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갈대밭에 조용히 내려놓은 그 손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그날 새벽으로 되돌아가 사건의 처음부터 다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이를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어줍니다. 2004년 8월 8일 새벽,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조용한 어촌 마을의 아침은 평소처럼 고요하게 시작되는 듯했습니다. 그날 오전 6시 20분쯤 통발을 확인하러 선착장으로 향하던 한 어부가 문득 발걸음을 멈춥니다. 이상하네. 비린내도 아닌데 뭔가 썩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방파제로 향하는 4m 폭의 좁은 도로. 그 양옆으로는 사람 키만큼 자라올라온 갈대밭이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어부는 냄새의 근원을 따라 갈대를 헤치고 10m, 15m, 그리고 20m쯤 안쪽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갈대밭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갈대 사이 얕은 흙바닥 위에 한 여자가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팔은 만세하듯 머리 위로 곧게 뻗어 있었고 다리는 반쯤 구부러진 상태. 하늘색 반팔 니트, 검은 레깅스. 하지만 그 옷 위로 몸 전체를 덮고 있는 것은 옷이 아니라 피였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있었고 목 주변은 다른 부위보다 훨씬 심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20년 넘게
형사로 일한 베테랑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시신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부검의의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신의 자창, 절창 34개 이상, 목 앞쪽 자창 하나는 9cm 깊이로 목을 관통, 가슴 부위 자창은 흉벽을 뚫고 폐까지, 복부 자창 일부에서는 장기 일부가 밖으로 탈출, 양쪽 손목에는 동맥이 모두 절단될 정도의 깊은 절창. 그녀는 말 그대로 온몸이 칼에 의해 해체된 상태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시신 앞에서 형사들이 가장 먼저 눈여겨본 것은 상처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피가 없다. 시신의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옷과 살을 타고 흘러내린 피가 몸 전체를 덮고 있었지만 정작 시신 주변의 땅, 갈대 줄기, 근처 도로에는 피가 거의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곳, 시신의 머리와 어깨를 받치고 있던 작은 돌멩이 2개에서만 희미하게 혈흔이 검출됐을 뿐입니다. 형사들은 그 현장을 보고 즉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여기는 살해 현장이 아닙니다. 누군가 다른 곳에서 죽인 후 갈대밭 안쪽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이것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는 판단이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획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범인은 살해 후 시신을 차에 싣고 이곳까지 와서 20m나 되는 갈대밭을 헤치고 들어가 조심스럽게 시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런 수고를 했을까요?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감식팀은 현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시신 주변에서 몇 가지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 옆 바닥에 놓인 휴대전화 한 대, 시신의 오른손에 끼워져 있던 반지 한 개.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도로 건너편 풀밭 안쪽에서 따로 발견된 물건들이었습니다. 신발 한 켤레, 머리핀, 머리띠. 형사들은 머리띠와 신발이 발견된 지점을 보며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쪽은 공격 지점이 아니라 그냥 버린 자리입니다. 살해는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고 옷가지 일부와 소지품은 옮기는 과정에서 혹은 일부러 도로 건너편 쪽으로 버려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독 한 가지 물건만은 범인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손톱. 시신의 손톱 밑에는 진득하게 굳은 혈흔이 다량 묻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피해자 자신의 피였습니다. 하지만 2개의 손톱에서만 다른 유전자가 섞여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낸 샘플.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염색체 유전자형 YSTR 11개 검출. 남성 1명의 것으로 보임. 이것은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피해자는 죽기 직전 누군가와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인의 살점을 손톱으로 긁어냈습니다. 그 흔적이 손톱 밑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형사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 DNA만 찾아내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의 신원 확인은 의외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갈대밭에서 발견된 여성의 지문, 국과수의 조회 결과, 그녀의 이름은 황민정, 당시 40세, 거제시 장목면의 한 다방에서 일하던 종업원이었습니다. 민정은 2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2번째 남편과의 관계는 법적으로는 끝나지 않았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오래전 가출로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합천에서 작은 소주방을 운영하다가 사업을 접고 2002년 11월 이후에는 거제로 내려와 여러 다방을 전전하며 일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의 평판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손님 대하는 건 좋았어요. 말도 잘하고 일도 부지런하고 돈도 꽤 벌었을 거예요. 다방에서 일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차를 나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술자리에 동석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정은 그 일을 잘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방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술을 따르고
말을 맞춰주고 가끔은 정을 나누면서 하지만 그 정이 누군가에겐 집착과 소유욕으로 변해갔습니다. 경찰은 민정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언제였을까요?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방 동료들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손님들도 조사했습니다. 조금씩 그녀의 마지막 닷새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닷새 전, 민정은 늘 그렇듯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장목면의 한 다방에서 합숙하며 살고 있었고, 다방에서 불과 30여 미터 떨어진 작은 숙소에서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다방으로 가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에 숙소로 돌아오는. 하지만 8월 5일,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민정은 다방 사장 최 씨와 함께 새로 인수한 다방의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닫고 테이블을 옮기고 냉장고 위치까지 맞춰가며 하루를 채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정은 누군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만남이 그녀의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그녀를 갈대밭으로 데려간 걸까요? 왜 이토록 잔혹하게 죽여야 했을까요? 그녀는 왜 이곳에, 왜 이런 모습으로 버려진 걸까요? 그리고 이 정도의 상처를 입힌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시신을 정리해 갈대밭 안에 눕혀둔 걸까요? 형사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닷새를, 그녀가 만난 사람들을, 그녀가 나눈 대화를, 그 속에 범인의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형사들은 황민정의 마지막 닷새를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8월 5일 밤, 그 이전의 시간들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민정의 주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방 동료들, 손님들, 그녀와 가까웠던 사람들, 조금씩 그녀의 삶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2명의 남자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남자, 고 씨, 50대 중반, 다방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손님에서 시작해 내연 관계로 발전한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그를 찾아갔습니다. 고 씨는 사건 당일 밤 민정을 만났다고 시인했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다고 했습니다. 인근 식당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조개탕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둘은 소주 한 병 반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술자리였다고 고 씨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 씨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민정에게 돈을 줬어요. 50만 원이었습니다. 다방 외상값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현금 50만 원. 민정은 그 돈을 어디에 넣었냐고 물었습니다. 고 씨는 대답했습니다. 빨간 손지갑에 넣는 걸 봤어요. 늘 들고 다니는 지갑이었습니다. 빨간 지갑. 형사들은 그 지갑을 찾아야 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 9시쯤 고 씨와 민정은 헤어졌습니다. 고 씨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정은 헤어진 후 어디로 갔을까요? 다방 사장 최 씨가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이 다시 다방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고 씨한테서 받은 50만 원 중 10만 원을 제게 줬어요. 다방 운영비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0만 원은요? 최 씨는 대답했습니다. 빨간 지갑에 그대로 넣어서 체크무늬 가방 안에 넣었어요. 그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민정과 최 씨는 횟집으로 자리를 옮겨 소주를 한 병 더 나눠 마셨습니다. 민정은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최 씨는 기억했습니다. 일도 잘 풀리고 돈도 생기고 새 다방도 오픈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 그녀의 마지막 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 11시 15분, 최 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이 좀 데려다 줘. 장목 다방 쪽으로. 택시 대신 사장의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민정을 태웠습니다.
최 씨도 함께 탔습니다. 차 안에서 민정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 씨의 휴대폰을 빌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장 씨? 나야, 민정이. 두 번째 남자 장 씨였습니다. 50대. 역시 다방 손님에서 시작해 내연 관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차를 운전하던 남자는 그 통화 내용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3일 동안 연락 안 했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장 씨가 뭐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못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더니 민정이 말했습니다. 장 씨 있는 쪽으로 갈 거야. 택시 타기 좋은데 내려줘요. 그때 시각 밤 11시 25분쯤 민정은 옥포동의 한 호텔 근처 도로변에 내렸습니다. 장 씨를 만나러 가려면 도로에서 바로 택시를 잡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동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택시 탈 거면 도로 이쪽에서 기다려야 하잖아요? 근데 민정이는 굳이 도로 건너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최 씨의 남자친구도 같은 것을 봤습니다. 도로 건너편에 검은색 개인 택시 한 대가 가등을 켜고 서 있었어요. 민정이 그쪽으로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경사들은 그 증언에 주목했습니다. 검은색 개인 택시, 가등을 켜고 대기 중이던 차. 혹시 민정은 미리 택시를 불러둔 걸까요? 아니면 우연히 그 택시를 발견한 걸까요? 최 씨 일행은 민정이 도로를 건너는 것을 보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것이 민정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밤 11시 30분 이후 민정의 행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경사들은 장 씨를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내연남. 그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장 씨는 그날 밤 민정에게서 전화를 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3일 동안 연락이 없어서 화가 났어요. 전화로 좀 다퉜습니다. 만나자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만났습니까? 장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만났어요. 집에서 그냥 잤습니다.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장 씨는 혼자 살았습니다. 증명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집과 갈대밭 현장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차로 40분 이상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장 씨는 차가 없었습니다. 경사들은 장 씨를 일단 배제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정은 정말 장 씨를 만나러 간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도로 건너편에 서 있던 검은색 택시. 그 택시가 핵심이었습니다. 경사들은 민정이 그 택시를 탔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택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제에는 택시가 너무 많았습니다. 개인 택시만 해도 수백 대였습니다. 어떻게 그 택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경사들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갈대밭에서 발견된 물건들을 재검토했습니다. 휴대전화, 반지, 신발, 머리핀, 머리띠. 하지만 체크무늬 가방은 없었습니다. 40만 원이 든 빨간 지갑도 없었습니다. 범인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왜 가져갔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40만 원. 2004년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경사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민정은 밤 11시 30분쯤 검은색 택시를 탔다. 목적지를 말했다. 택시가 출발했다. 어느 순간 택시는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 민정은 이상함을 느꼈다. 항의했다. 택시 기사는 갑자기 흉기를 꺼냈다. 민정을 위협했다.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 민정은 저항했다. 싸움이 벌어졌다. 택시 안에서 칼부림이 시작되었다. 34개의 상처. 그것은 한 번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찔렀습니다. 민정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을 것입니다. 손톱으로 범인을 할퀴었습니다. 물어뜯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죽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범인은 시신을 어떻게 했을까요? 갈대밭으로 옮겼습니다.
20m나 되는 갈대숲을 헤치고 들어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40만 원이 든 가방은 가져갔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형사들은 확신했습니다. 범인은 택시 기사일 것이라고. 그리고 그 택시 기사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거제 저녁에 택시 기사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5일 밤 11시 30분 전후 옥포동 호텔 근처에 있었던 택시, 검은색 개인 택시, 목격자 진술을 종합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지역에는 CCTV가 많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손톱 밑에서 나온 DNA, YSTR 11개, 그것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거제의 모든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DNA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수조사, 무려 480여 명의 택시 기사, 입안에 침을 면봉에 문지르는 구강상피 세포 채취, 모든 샘플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주일, 한 달, 두 달. 형사들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YSTR 11개가 손톱 속 유전자와 일치하는 남자. 단 한 명, 거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36세 택시 기사 김 씨. 형사들은 그의 신상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 36세 택시 기사, 거제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남자. 하지만 형사들이 그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순간 평범하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성인 오락실 운영, 사업 실패, 그 과정에서 생긴 빚 약 7천만 원, 아내 역시 미용실 실패와 대출로 8천만 원가량의 채무, 총 1억 5천만 원. 2004년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수백만 원. 택시 기사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형사들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2004년 7월 초순, 김 씨는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쳤습니다. 합의금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4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일단 5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돈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독촉했습니다. 김 씨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8월 5일까지 완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형사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8월 5일, 황민정이 살해당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찾아가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12시쯤 김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손님 태우고 장목 쪽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새벽 1시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장목, 민정이 일하던 다방이 있는 곳, 갈대밭 현장과도 가까운 곳. 새벽 1시, 김 씨는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합의금 22만 원을 건넸습니다. 나머지 13만 원은요? 피해자가 물었습니다. 김 씨는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곧 주겠다고. 피해자는 22만 원이라도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형사들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8월 5일 밤 11시 30분, 김 씨는 옥포동 호텔 근처에서 손님을 태웠다. 40만 원을 가진 여자, 황민정. 어딘가로 데려간 후 강도 행각을 벌였다. 저항하는 민정을 칼로 찔렀다. 34번, 4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았다. 시신을 갈대밭에 유기했다. 그 돈 중 22만 원으로 새벽 1시에 합의금을 지불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시간도 맞았습니다. 동선도 맞았습니다. 동기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김 씨를 직접 조사해야 했습니다. 2004년 10월 4일, 형사들은 김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을 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씨가 나왔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 씨는 즉시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 여자를 모릅니다. 경찰서로 데려왔습니다.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손톱 밑에서 당신의 DNA가 나왔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 여자를 본 적도 없어요. 그날 밤 어디 있었습니까? 택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을 태웠습니다. 장목 쪽에 갔습니까? 네, 갔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주러 간 거예요. 무슨 돈으로 합의금을 줬습니까? 그날 밤 할증 시간까지 일했습니다. 벌어서 준 겁니다. 4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형사들은 김 씨의 옷을 조사했습니다. 그날 입었던 옷을 압수했습니다. 혈흔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피 한 방울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차도 조사했습니다. 택시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루미놀 반응 검사를 했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혈흔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34번이나 칼로 찔렀다면 피가 사방으로 튀었을 것입니다. 택시 안에 분명히 혈흔이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김 씨의 집도 수색했습니다. 옷장, 욕실, 베란다,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만 원이 든 빨간 지갑도 없었습니다. 체크무늬 가방도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당황했습니다. DNA는 일치하는데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형사가 김 씨의 팔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건 뭡니까? 김 씨의 오른쪽, 팔뚝, 안쪽, 살이 뜯겨 나간 듯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깊게 물린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며칠 전에 손님하고 싸우다가 생긴 겁니다. 무슨 손님? 요금 안 내고 도망가려던 손님이요. 붙잡으려다가 물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혼자 있을 때였어요. 형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민정이 마지막 순간 저항하며 물어뜯은 상처라고 확신했습니다. 국과수에 상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사람이 문 상처인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문 상처일 가능성이 있으나 단정할 수 없음. 애매한 결과였습니다. 형사들은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통화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8월 5일 밤의 승차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택시 미터기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8월 5일 밤 김 씨의 택시를 본 사람이 있는지.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강도살인 혐의. 증거는 부족하지만 정황상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손톱 및 DNA 일치. 둘째, 막대한 빚. 셋째, 사건 당일 합의금을 내야 했던 상황. 넷째, 장목 방향으로 향했다는 통화 기록. 다섯째, 새벽 1시에 실제로 합의금 22만 원을 건넨 사실. 여섯째, 팔뚝에 물린 상처. 검찰은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가던 중 강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40만 원을 빼앗았고 그중 22만 원으로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반박했습니다. DNA가 일치한다고 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혈흔도 없고 가방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정황만으로 사람을 사형시킬 수는 없습니다.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1달, 2달, 석 달, 여러 차례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법정에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2005년 2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승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유족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리고 결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유족들은 울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말 제가 안 했습니다. DNA가 다예요. 전 그 여자를 본 적도 없어요. 변호인도 항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DNA 하나만으로 유죄를 확정할 수 있는가? 과연 사망시각 추정이 정확한가? 과연 다른 가능성은 없는가? 1심에서 확정된 듯 보였던 유죄 판결. 하지만 항소심은 그것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문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재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의문을 제기한 것은 사망 시각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황민정은 밤 11시 50분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사망했다. 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부검 당시 민정의 위에서 발견된 음식물이었습니다. 콩나물, 야채류, 고춧가루 등이 약 26g. 부검인은 말했습니다. 식후 약 2시간에서 3시간경과 후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민정은 밤 9시까지 고 씨와 식사를 했습니다. 그 후 10시부터 11시까지 최 씨와 횟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안주도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사망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심 재판부는 이것을 근거로 김 씨가 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밤 11시 30분쯤 민정을 태웠을 것이고 새벽 1시에는 합의금을 주러 나타났으니까요. 딱 맞아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말 위 내용물만으로 사망 시각을 그렇게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가? 법의학 전문가를 다시 불렀습니다. 재판부는 물었습니다. 위 내용물의 소화 속도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까? 전문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이, 건강 상태, 체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술을 많이 마신 경우 소화가 지연됩니다. 민정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였습니다. 만취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전문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 음주 상태라면 위 배출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4시간, 5시간도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 시각이 새벽 1시 이후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새벽 2시, 3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증언은 폭탄이었습니다. 사망 시각이 새벽 1시 이후라면 김 씨의 알리바이가 달라집니다. 김 씨는 새벽 1시에 합의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직접 봤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는 그 시각에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이 민정을 죽인 후 시신을 갈대밭에 유기하고 합의금 약속 장소로 간 것입니다. 시간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변호인은 다시 반박했습니다. 갈대밭까지 시신을 옮기고 20m나 되는 갈대숲을 헤치고 들어가 시신을 내려놓고 다시 나와서 약속 장소로 가려면 최소 30분은 걸립니다. 그 사이에 옷에 묻은 피를 닦고 차 안을 청소하고 증거를 인멸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재판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두 번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YSTR 11개. 정말 이것만으로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가?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480여 명의 택시 기사 중 단 한 명만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반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외국 데이터베이스
2만 6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YSTR 7개가 일치하는 사람 4명, 8개가 일치하는 사람 1명, 변호인은 주장했습니다. YSTR은 북의 혈통 안에서 공유될 수 있습니다. 11개가 일치한다고 해서 피고인만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패턴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머지 15개의 유전자형은 분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유전자 프로필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YSTR 11개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은 높지만 100% 확실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같은 지역 내에서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검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판부는 세 번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물증의 부재. 검찰은 김 씨가 민정을 택시 안에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4번이나 칼로 찔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택시 안은 피로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트, 천장, 문, 핸들, 모든 곳에 혈흔이 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 씨의 택시에서는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루미놀 반응 검사에서도 음성이었습니다.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꼼꼼하게 청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반박했습니다. 아무리 청소해도 혈흔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34번이나 찔렀다면 피가 차 안 곳곳에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루미놀 반응은 미세한 혈흔도 검출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혈흔이 묻은 옷도, 흉기도, 가방도, 지갑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물었습니다. 40만 원이 든 빨간 지갑은 어디로 갔습니까? 검찰은 대답했습니다. 피고인이 버렸을 것입니다. 어디에 버렸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찾아봤습니까? 주변을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문. 팔뚝의 상처. 검찰은 이것이 민정이 저항하면서 물어뜯은 상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는 애매했습니다. 사람이 문 상처일 가능성이 있으나 단정할 수 없음. 김 씨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며칠 전 택시비 안 내고 도망가려던 손님이 문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정이 문 상처라는 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현장 증거를 재검토했습니다. 갈대밭에서 발견된 민정의 시신, 그 옆에 떨어져 있던 물건들, 휴대전화, 반지, 신발, 머리핀, 머리띠. 재판부는 물었습니다. 시신의 오른손에서 머리카락 5가닥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했습니까? 검찰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감정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머리카락을 감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머리카락이 범인의 것이라면 사건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날 동안 고민했습니다. 증거를 다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습니다. 첫째, 사망 추정 시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둘째, YSTR 11개만으로는 피고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물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팔뚝 상처의 원인이 불분명합니다. 형사소송법의 원칙상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을 파기합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유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찰은 즉시 상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의심은 되지만 유죄를 확신할 만큼의 증거는 없다. 2007년 3월 김 씨는 완전히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무기징역에서 무죄. 같은 증거를 보고도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족들은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가족을 죽였는지도 모르는 채 끝나는 것이냐고 항의했습니다. 경찰도 당황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란 말인가? 김 씨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주변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거제를 떠났습니다. 다시는 택시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황민정을 죽인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믿어왔던 감정, 그 택시 기사가 범인 같았다는 그 느낌은 진실에 가까웠던 걸까요? 아니면 진실에서 더 멀어지게 만든 또 하나의 오해였을까요? 김 씨가 무죄로 풀려난 후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형사들은 다시 처음부터 사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놓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검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전신의 자창, 절창 34개 이상.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법의학 전문가를 다시 불렀습니다. 상처의 패턴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문가는 보고서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상처들은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간차를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가해진 상처입니다. 형사들은 긴장했습니다. 먼저 목과 가슴 부위를 보십시오. 전문가는 부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목 앞을 관통한 자창 9cm 깊이, 가슴의 자창들 흉벽을 넘어 폐까지 도달. 이 상처들은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끊기 위한 공격입니다.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상처들은요? 전문가는 다른 부위를 가리켰습니다. 복부의 자창들을 보십시오. 장기가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즉사를 유발하는 상처가 아닙니다. 고통을 주기 위한 상처입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분노의 표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 전문가는 손목 부위를 확대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양쪽 손목의 절단상, 동맥이 완전히 끊어질 정도로 깊게 여러 번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치명상을 위한 공격이 아닙니다. 손목을 자르는 행위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저항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입니다. 혹은 피해자를 완전히 지배하려는 욕구의 표현입니다. 전문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귓바퀴의 자창, 생명과는 거의 무관한 부위입니다. 하지만 얼굴과 연결된 매우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것은 모욕입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공격의 일부입니다. 형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상처들은 단순한 강도 살인의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세 가지 다른 방향의 공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첫째, 생명을 끊기 위한 칼. 둘째,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한 칼. 셋째, 모욕과 분노를 새기는 칼. 이것은 한 번의 폭발적 공격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감정이 변하면서 여러 차례 나뉘어 이뤄진 공격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일까요? 전문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패턴은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깊은 감정적 연결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단순히 돈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과 미움, 집착과 배신,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들은 다시 민정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연남 고 씨, 장 씨, 다방 사장 최 씨, 다방 손님들, 혹시 놓친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시 민정과 깊은 감정적 갈등이 있던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한편 다른 전문가는 현장에 또 다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갈대밭에 시신을 옮긴 방식. 형사들은 다시 현장으로 갔습니다. 갈대밭을 직접 걸어 들어가 봤습니다. 4m 폭의 좁은 도로, 양쪽으로 1m 넘게 자란 갈대숲, 그 안쪽 20m 지점. 성인 여성의 시신을 이곳까지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 한 명이 직접 해봤습니다. 비슷한 무게의 더미를 만들어 끌고 가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갈대가 방해했습니다. 바닥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2명이 함께 해봤습니다. 한 명은 어깨를, 한 명은 다리를 잡고 옮겼습니다. 그제야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내려놓는 방식. 부검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팔은 만세하듯 머리 위로 곧게 뻗어 있었고, 다리는 반쯤 구부러진 상태. 이것은 아무렇게나 던져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자세를 정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시신을 옮기고 자세를 정리하고 주변을 확인하려면 최소 2사람은 필요합니다. 공범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들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만약 2사람이라면 누구일까요? 남자 2일까요? 아니면 남자 1명, 여자 1명일까요? 손목을 그렇게 집요하게 자르는 행위. 전문가는 그것이 여성적 공격성의 특징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들은 민정 주변의 여성들도 조사했습니다. 다방 동료들, 손님의 아내들, 질투했을 만한 사람들. 하지만 명확한 용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문. 피가 없는 현장. 34번이나 칼로 찔렀다면 엄청난 양의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대밭에는 피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해 현장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밀폐된 공간, 피를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곳. 어디였을까요? 형사들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첫째, 차 안. 하지만 김 씨의 택시에서는 혈흔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차량일 가능성도 있지만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누군가의 집. 민정과 가까운 사람의 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셋째, 다방이나 숙소. 민정이 일하던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개월이 지나 혈흔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형사들은 답답했습니다. 단서는 많은데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YSTR 11개는 김 씨와 일치했지만 김 씨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DNA는 어떻게 민정의 손톱 밑에 들어간 걸까요? 우연한 접촉일까요? 아니면 제3의 인물이 관련되어 있는 걸까요?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손톱 밑 DNA는 일반적으로 격렬한 신체 접촉이 있을 때 남습니다. 민정이 누군가를 할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반드시 살인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 전에 다른 이유로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김 씨가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을 죽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말 김 씨와는 무관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공범이 있는 걸까요? 왜 34번이나 칼로 찔렀을까요? 왜 손목을 그렇게 집요하게 잘랐을까요? 왜 귓바퀴까지 찔렀을까요? 이 모든 행동에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노, 질투, 배신, 복수. 어떤 강렬한 감정이 그 칼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갈대밭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시신을 내려놓았을까요? 범인은 민정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미움만이 아니었을까요? 혹시 사랑도 섞여 있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요? 형사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세 방향의 칼, 두 사람 이상의 손, 피 없는 현장, 사라진 빨간 지갑, 모든 퍼즐 조각이 있지만 완성된 그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질문, 만약 김 씨가 정말 무고하다면 진짜 범인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갈대밭에서 발견된 그날 이후 시간은 어느새 2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거제 갈대밭 살인 사건. 우리는 이 사건을 택시 강도 살인 미수로 기억할까요? 아니면 진짜 범인을 놓친 미제 사건으로 기억할까요? 황민정은 단순히 다방 종업원, 네 글자로 정리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의 결혼과 이혼, 합천에서의 소주방, 거제로 내려와 시작한 새로운 삶, 다방 손님들과의 관계, 내연남 둘, 그리고 아직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민정의 주변에는 우리가 끝내 파고들지 못한 관계와 감정의 층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형사들은 그 모든 가능성을 끝까지 따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범인일 것 같은 사람이 시야에 들어온 순간 모든 단서는 그 사람을 향해 배열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 36세 택시 기사, 손톱 및 DNA, 막대한 빚, 합의금 22만 원, 팔뚝의 상처, 모든 것이 그를 가리키는 듯했습니다. 1심 재판부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무기징역. 하지만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증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의심만으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가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죄.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다시 아무도 잡지 못한 살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한 가지를 배웁니다. 보는 것은 믿음이 되지만 느끼는 것은 때때로 진실을 가리는 안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김 씨가 범인이라고 느꼈습니다. 너무나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형사들은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김 씨 무죄 판결 이후에도 사건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정의 주변 인물들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전 남편, 다방 손님들, 채무 관계가 있던 사람들. 전 남편은 어디 있었을까요?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였지만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형사들은 그를 찾아갔습니다. 사건 당시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증인도 있었습니다. 배제되었습니다. 다방 손님들 중에 민정에게 집착했던 사람은 없었을까요? 질투했던 사람, 돈 문제로 갈등이 있던 사람. 형사들은 수십 명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방 사장 최 씨도 재조사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최 씨는 일관된 진술을 했습니다. 민정을 옥포동 호텔 근처에서 내려줬다고, 도로 건너편에 검은색 택시가 있었다고, 민정이 그쪽으로 걸어갔다고, 최 씨의 남자친구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이유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형사들은 그들을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빨간 지갑은 어디로 갔을까요? 40만 원이 든 그 지갑. 형사들은 거제 전역을 뒤졌습니다. 갈대밭 주변, 도로변, 쓰레기 매립지까지. 하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범인이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만약 김 씨가 범인이라면 합의금 22만 원을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무죄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 돈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 돈을 썼는지 추적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단서는 희미해졌습니다.
목격자들의 기억도 흐려졌습니다. 증거들도 사라졌습니다. 2024년 현재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입니다. 거제경찰서 미제 사건 담당 형사는 말합니다. 사건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틈틈이 다시 들여다봅니다. 혹시 놓친 것이 있지 않을까 확인합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깁니다. 당시 증인들 중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부는 거제를 떠났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새로운 증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형사는 계속 말합니다. 범인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34번 칼로 찔렀던 그 순간, 피로 물든 손, 갈대밭에 시신을 내려놓던 그 장면, 양심이 있다면 괴로울 것입니다. 밤마다 악몽을 꿀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형사는 당부합니다. 혹시 2004년 여름 거제에서 이상한 것을 본 사람이 있다면 연락해달라고. 8월 5일 밤 11시 30분 이후 옥포동 호텔 근처에서 검은색 택시를 본 사람, 그 택시 안에 여자가 타는 것을 본 사람, 장목면 일대 갈대밭 근처에서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본 사람, 누군가 무거운 것을 옮기는 모습을 본 사람, 민정과 갈등이 있던 사람을 아는 사람, 민정이 두려워하던 사람을 아는 사람, 아무리 사소한 정보라도 좋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기억 속 희미한 한 장면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물음표를 지워줄 마지막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거제의 갈대밭은 지금도 바람에 흔들리며 그날의 흔적을 어디에도 남기지 않은 채 그저 지나갑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딸, 한 사람의 친구, 한 사람의 동료였던 황민정이라는 이름은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민정의 유족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을, 정의를,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민정의 조카는 말합니다. 고모는 밝은 사람이었어요.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웃음이 예뻤어요. 그런 고모가 왜 그렇게 끔찍하게 돌아가셔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범인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듣고 싶어요. 세월은 흘렀지만 갈대밭에 누워있던 그 여자의 마지막 자세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는 듯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 걸까요? 왜 나는 그렇게 많은 칼을 맞아야 했을까요? 누가 나를 갈대밭에 조용히 내려놓았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질문. 우리는 정말 진실에 충분히 다가가 본 걸까요? 우리가 느낀 의심은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오해였을까요? 본 것은 믿는 것이지만 느끼는 것은 진실이 된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느끼는 의심과 분노는 진실에서 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김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무고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진짜 범인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누군가, 민정과 깊은 감정적 관계가 있던 사람, 34번의 칼로 그 감정을 표현한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거제 갈대밭 살인 사건. 2004년 여름, 뜨거운 햇살 아래 발견된 차가운 시신. 그 사건은 지금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누군가의 용기로, 누군가의 증언으로, 혹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그날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황민정이라는 이름을, 갈대밭에서 하늘을 보며 누워있던 한 여인을, 그리고 그날 밤의 진실을. 그 물음은 오늘도 조용히 거제의 바람 사이를 떠돌고 있습니다.